조선 초기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정보가 총망라돼 있는 신숙주의 해동 제국기. 해동 제국기의 많은 목판본 지도들 중에서 유난히 눈길을 끄는 지도가 한 장 있다. 무려 82개의 포구가 자세히 그려진 섬지도. 그것은 천연요새이자 외구의 본거지인 대마도 지도였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무려 500차례 이상 침략과 노략질을 자행한 대마도의 외구. 마침내 조선은 대규모 원정함대를 편성하여 이들의 토벌에 나섰다. 저는 지금 부산 태종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이 부산 앞바다가 아주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수평선에 아스라이 섬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곳이 바로 대마도입니다. 웬만큼 날씨가 좋지 않고서는 그 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인지 아주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대마도입니다. 이 대마도는 이 부산에서 최단거리로 49.5km, 또 이 후쿠오카에서는 134km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우리 쪽에 훨씬 더 가까운 섬입니다. 이곳이 바로 조선 초기 이종무의 대규모 정벌전쟁이 있었던 그 대마도입니다. 조선이 이곳을 정벌한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왜구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려 말 이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정벌하자 이 고려와의 정상적인 무역이 막히자 이 대마도를 비롯한 외인들은 물자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자 대규모로 무리를 지어서 해적질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왜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 왜구의 본거지인 대마도를 치기 위해 이 대규모의 군사를 일으키는데요. 1419년 5월 조선의 태종은 전군의 비상 소집을 내려 조선 수군의 주력군을 거제의 견내량에 집결을 시킵니다. 견내량은 거제도와 고성 통영 쪽 육지 사이의 좁은 바다다. 섬과 육지가 가장 가까운 곳은 500m 남짓된다. 지금 견내량이 지금 여기로 돼 있잖아요. 양이 어떤 의미를 좀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 견내량이 거의 견내량. 예.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heb수한 하나 해면에 도선이 건네 땅에서 있는 그런 곳을 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육지와 섬 사이가 좁아 조류가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량은 대체로 물살이 급하다. 견내량 역시 지형적 특성상 물의 흐름이 빠른 것이다. 이 견내량은 토영 견내하고 거제 견내하고 거제와 토영을 연결하는 도선양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 해면이 아주 해포가 좁은 데입니다. heb수한 곳입니다. 그 heb수함으로 해서 이 급류가 유속이 아주 빠릅니다. 이런 곳에 그 옛날에 이 전선이나 이런 함선들이 200척이나 이상 여기서 주둔하고 또 이 10,000명이 넘는 군사가 여기서 주둔하다 본 것은 좀 곤란하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마도 정벌전쟁 당시 조선 수군은 왜 하필 이 좁고 물살이 거센 바다에 집결했을까?
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여기가 지세포고, 예. 지세포 여기 이제 섬창분할이고, 예. 섬창. 예. 여기 배대는 곳이고. 예. 견내량 바깥쪽에 지세포만은 거제도를 지키는 전초 기지였다. 위에 예. 이렇게 지도엔 성이 그려져 있다. 예. 배를 만들던 선창마을 뒷산엔 아직도 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 길이 735m, 높이 5m의 지세포 성은 조선 초기부터 있었는데 지금의 것은 인조 때 다시 개축된 것이다. 지세포 성은 그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어 해안 산성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목도리 어우씨 이거 굉장히 무겁다. 이런 것들이 무기로. 네. 그래서 저기 올라올 때는 예. 여기서 이제 저걸 향해서 투척을 해가지고. 예. 몽돌이 있는 위치에 보면은 무기고 위치하고 예.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무기고에다 한꺼번에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모아놨다가 예. 네, 적군이 올라왔을 때 예. 그걸 가지고 투척할 예. 수 있는 예. 그런 경우가 되죠. 지세포성은 견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동쪽 문엔 옹성을 설치하여 방어에 유리하도록 하고 있다. 전도를 넣어서 이렇게 밀을 어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그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지세포성은 특히 동쪽 성곽의 원형이 잘 남아 있는데 대마도하고 동쪽은 대마도 방향이다. 대마도의 왜구들을 막기 위해 축조한 성인 것이다. 거제도엔 모두 25개의 산성이 있다. 좁은 면적에 비해 많은 산성. 그것은 왜구와의 치열한 관련성을 말해준다.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에 걸쳐서 남쪽 지방의 해양 방어 체제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조선 정부는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진관 체제를 설립했는데요. 특히 남쪽에서 경상 좌도와 우도가 있습니다. 거제도는 경상 우도에 해당하는데 이 지역은 해양 전략적으로 볼 때 왜구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은 당시 조선 수군 병선의 3분질이 바로 이 그러니까 경상 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에 있는 만어들은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이죠. 이종무의 정벌군이 견내량에 집결한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견내량의 물살과 관련이 있다. 견내량은 하루에 2번 조류에 의해 물살의 방향이 바뀐다. 썰물을 기다렸다가 그 물살을 타면 힘들이지 않고 넓은 바다로 나갈 수 있다. 그런 다음 해류를 타면 힘들이지 않고 대마도로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견내량은 이쪽입니다. 그쪽에서 모였다가 지금도 견내량의 뱃길은 조류를 이용하고 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 거제도고 매물도고 이쪽에서 일본으로 가는 백길이 되겠습니다. 해류는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프로시아 해류가 북동쪽으로 약 1시간에 2노트 정도로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쪽으로 가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북동쪽으로 일정한 방향을 지닌 채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 거제에서 썰물을 타고 나가 북동진하는 해류를 만나면 가만히 있어도 대마도 중심에 닿을 수 있는 것이다. 견내량은 견관 방어 시설로 정벌군의 안전이 보장됐다. 그리고 조류와 해류의 흐름은 조선 수군에게 유리했다. 대마도 정벌군이 부산포 대신 견내량에 집결한 까닭이 여기 있었던 것이다. 네, 저쪽이 이 거제의 견내량입니다. 이 견내량은 이 물살은 세지만 이 해류를 따라가기만 해도 대마도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어서 아주 출항지로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셈입니다. 게다가 이 견내량은 이 바깥쪽으로는 이 거제도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대마도나
또 먼 바다로부터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관측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다 대규모의 군사를 집결시킨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원정 함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정 함대 총사령관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종무 장군, 좌군 도절제사에는 유습 장군, 그리고 우군 도절제사에는 이지실 장군으로 이 태종의 특명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이런 지휘관 아래 견내량에 모인 전선은 모두 227척, 군사는 17,285명, 식량은 65일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사단 병력이 집결을 한 셈입니다. 당시 이 조선 전체 수군이 5만여 남짓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곳 견내량에는 이 전체 수군의 3분의 1가량이 집결을 한 셈입니다. 이 엄청난 군사 동원 시스템과 이 훈련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면 아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선 수군은 어떻게 훈련을 받고 또 어떤 모습으로 대한해협을 건넜을까요? 직접 대마도 정벌에 참가했던 조선 수군 지휘관이 남긴 기록이 있다. 벽제 서원엔 그 지휘관의 사당이 있다. 박초는 고려 말 조선 초의 무신으로 북진 개척과 대마도 정벌에 참여했다. 대마도 정벌 당시 그는 좌군 절제사, 즉 부사령관급이었다. 벽제 서원엔 그가 남긴 기록이 잘 보존돼 있는데 그의 토헌집엔 당시의 수군 훈련 방법과 관련하여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이 있다. 그 바다가 연해 있는 도가 되겠죠. 해도에는 항상 그 큰 배와 중간 배, 작은 배들이 그 운행하는 것을 그 나누어서 각 영과 진과 포로 상소문은 보낸다. 그의 오랜 수군 생활에서 나온 경험을 토대로 쓰여졌다. 돌아가면서 교육을 해라. 가르치도록 요즘 말하는 순회 교육이 되겠죠. 전함은 부식 방지를 위해 훈연한 목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수군의 훈련을 강조했으며 다양한 진법 익히기와 활쏘기 등 개인 전투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 그 박초 선생은 그 김제 만호 출신으로서 그 강계 절제사로 그 북쪽에서도 국방에 임했었고 또 대마도 정벌 때는 대마도까지 직접 다녀오시고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자면 그 야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군 병사의 훈련이라든가 또 배를 관리를 어떻게 해야만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뛰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 상소 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다 그대로 녹아있는 그러한 상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태종, 세종 년간엔 유난히 수군 훈련에 대한 상소가 많았다. 병선에 쓰이는 화통이 모자라니 주철을 녹여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고 습기에 민감한 화약을 배 위에서 잘 보관하는 방법 등이 보고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대마도 정벌을 담당한 이종무 수군의 훈련과 전력은 어떠했을까? 정벌전 당시의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 대신 조선 후기의 통제영 수조도에서 대마도 정벌군들의 진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수조도는 각 지역 수군들의 연합 훈련을 묘사하고 있다.
중앙에 지휘선이 있고 각 지역의 수군들이 편제를 이루어 정해진 진법에 따라 진을 형성했다. 삼도 수군의 합동 훈련이었다. 각 함대에는 연락과 보급을 맡은 부속선이 있었는데 물동이를 실은 부속선이 이채롭다. 중앙부에는 통제용 우후가 지휘하는 중령이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앞쪽 왼측에는 좌측에는 전라 좌수사가 지휘하는 전령이 배치가 됩니다. 오방진을 이룬 함대는 끝이 뾰족한 첨자형 진영을 이룬다. 이런 진법은 조선 초기부터 나오는데 태종은 직접 한강에 나가 오위의 진을 사열했다는 기록이 있다. 결국은 조선 초기에 이 바다에서의 군사 운영이 후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5척의 전선을 가지고 한 개의 편대를, 한 개의 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마도 정벌에 나선 15세기 초 조선 수군의 배는 어떤 것이었을까? 최근 목포 앞 달리도의 갯벌에선 배 한 척이 발굴됐다. 갯벌 속의 배는 수백 년 전의 원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보존과 복원을 위한 처리가 한창인데 이 배는 대마도 정벌보다 약 1, 2세기 정도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배로 판명됐다. 그렇다면 이 배가 지금까지 발견된 배 중에서 조선 초기의 맹선과 가장 유사하지 않을까? 네, 지금 앞에 보시는 이게 달리도선에 사용되었던 나무 못이에요. 이게 이제 삼과 삼을 연결해 줄 때 쓰여지던 그런 못인데 얼핏 보기엔 뭐 못이라기보다는 판자 같은 그런 모습이죠. 대개 이제 달리도 선제들은 다 소나무지로 돼 있는데 주로 이제 이와 같은 나무 못이라든가 이렇게 좀 강도가 필요한 곳은 이제 참나무를 주로 많이 쓰고 있죠. 달리도선의 경우도 지금 참나무재로. 지금 이제 서 계신 이쪽이 지금 이제 고물이라고 그러는 그 성리 쪽에 해당이 돼요. 달리도배는 앞선 시기 고려의 배와 비슷한 구조지만 한층 발달된 제작 기술을 보여준다. 배의 좌현과 우현은 가룡목이란 통나무로 연결했는데 위판엔 가룡목을 끼웠던 흔적이 있다. 이 가룡목은 배의 구조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가룡목이 있었기 때문에 함포 사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배의 구조는 견고했던 것이다. 하게도 사실은 상당히 단순하면서도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달리도 배는 선수와 선미가 높고 뭉툭하다. 그리고 가룡목으로 튼튼한 구조를 갖게 됐다. 외판은 나무못으로 고정되어 물을 머금을수록 견고해졌다. 조선 초기의 배는 맹선이란 이름만 전할 뿐 실체는 알 수 없다. 달리도 배를 기준으로 조선 초기의 배를 복원하기로 했다. 태종은 전함 개량 사업과 진법 훈련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것이 대마도 정벌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함선을 가운데 그렇죠. 또 지서로 나와 있지. 예. 태종은 이제 고려에서 승계받은 그런 함선들만 가지고선 도저히 해양 방위를 할 수 없다 하는 걸 이제 느껴가지고서 배를 더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412척이었던 고려에서 받은 412척이었던 것은 이제 이쪽에 와서 185척을 더해가지고 총이 이제 한 600척쯤 됐어요. 그러니까 배를 증강한다는 얘기는 해양 방위를 좀 더 강하게 하겠다는 얘기고, 그런 걸로 봤을 적에 회구에 대한
대항을 육지가 아닌 바다에 나가서 전진 공격하겠다 하는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맹선을 이제 추정하는 17,000의 군사가 227척의 배에 나누어 탔다. 배는 적어도 60명 이상이 탈 수 있는 규모여야 했다. 원정함대의 사령관 이종무가 탔던 함선. 견고한 구조와 최소 100여 명이 탔던 크기에 당시로선 최고의 전함이었을 것이다. 화약은 특별한 곳에 보관했다. 습기 방지를 위해 화덕 위에 실엉을 얹어 관리했다. 바닥에 물독이 실리고 그 위칸엔 쌀과 미숫가루 등 65인분의 전투 식량이 있었다. 체계화된 동원 시스템과 우수한 전함, 이것이 왜구의 본거지 대마도를 정벌하게 한 힘이었다. 네, 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조선은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진군의 북소리를 울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조선군은 쉽사리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 대군을 출병시키기 전에 이 조선은 사전 정지 작업을 합니다. 그것은 이 비밀 유지와 출병 이후의 조선 방어에 대한 대책입니다. 자, 이쪽을 보시죠. 첫째, 이 부산포와 내이포의 외관을 폐쇄합니다. 이 외인과 왜구들의 연락을 두절시킨 것입니다. 이 정보 누출을 막기 위한 이런 조치로 591명의 외인들이 감금당합니다. 둘째, 이 난폭한 외인들은 미리 처형해버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썽의 여지를 없애버린 것이죠. 외인, 평망고 등 21명이 그 대상자였습니다. 셋째, 명분 쌓기입니다. 이 조선은 대마도 도주에게 이 조선에서 약탈을 자행한 이 왜구들을 체포해서 송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든 것입니다. 다음, 넷째, 이 정벌 중에 이 국내 방어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은 모두 동원해서 이 국내의 군사적 요충지를 충분히 지키게 한 뒤에 출정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선은 이 대마도 정벌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정에 깃발을 올립니다. 거제도를 출발한 조선 수군은 해류를 타고 단 하루 만에 대한해협을 건너 대마도에 도착한다. 대마도는 97%가 산으로 이루어진 척박한 땅으로 매우 복잡한 해안선과 뱃길을 가진 섬이다. 이런 지리적 조건 때문에 대마도는 외부 세력에 쉽게 점령되지 않은 채 독립적인 성격을 유지해왔다. 그래서 조선 수군은 대마도에서 귀화한 외인을 길잡이로 세웠다. 조선 정벌군이 가장 먼저 상륙한 곳은 어디일까? 제작진은 현지인의 도움으로 상륙지를 찾아 나섰다. 日本語の発音に漢字を朝鮮音の漢字で当てたんでしょ？それを話していただく。 실록엔 조선 정벌군이 상륙한 지점을 두지포, 훈내곳, 니로군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일본어 지명을 한자로 차용한 것이었다. 일본 지명을 따라 상륙지를 찾았다.
조선 정벌군이 최초로 상륙한 곳은 아소만의 오작기 지역이다. 오작기엔 정벌 당시 이 지역의 영주였던 소다 가문의 후손이 살고 있다. 당시 소다는 왜구의 우두머리였다. 오작기를 근거지로 400여 회에 이르는 왜구를 거느린 세력가였다. 그러나 이종무의 정벌전쟁 이후 소다는 조선에 항복을 하고 조선으로부터 관직을 받는다. 그 영향이 남아 지금도 소다 가문은 대마도의 명문가로 남아있다. 上の外交というのはもう対馬がそういう倭寇の巣窟だという前提で、朝鮮攻めてきましたし、まあ実際、そういう面があったと思いますしね、対馬だけの軍隊じゃ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それは北九州のものもおるし、後には、朝鮮人も中国人も入った倭寇集団になるわけですけど、確かに対馬がそういう巣窟であると、ねぐらであるということにおいてはその判断はまあ正しかったんじゃなかろうかなと。 이종무는 두지포 앞바다에 배를 정박한 후 대마도주 종정상에게 항복을 종용했다. 그러나 대마도주는 듣지 않았다. 이에 원정대는 상륙작전을 감행했다. 상륙과 동시에 조선군은 왜구를 격파한다. 가옥 2000여 채의 소실, 적선 129척 소각, 왜구 110여 명 사살, 그리고 왜구에 잡혀있던 중국인 포로 131명도 구출한다. 왜구들이 섬 깊숙이 숨어들자 이종무는 새로운 거점을 마련한다. 훈내고준 상대마도와 하대마도를 잇는 요충지다. ここですね、現在地。今ここですね。で、ここを船が越してるんです。ここですね。で、こんなもっと 지금은 바다 매립으로 육지가 넓어졌지만 당시에는 훈내고절 중심으로 양쪽의 바다가 거의 붙어 있다시피 했다. 그래서 작은 배는 육지로 끌어올려 이동했는데 훈내고전 일본에서 오는 배가 아소만과 조선으로 가는 길목이다. 이곳에 이종무는 목책을 설치하고 대마도 해안을 봉쇄해버렸던 것이다. 그 해안 봉쇄가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안 봉쇄를 하게 되면 대마도라는 것은 그 소출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해안 봉쇄를 단항하게 되면 결국은 대마도 사는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죠. 그래서 굶어 죽지 않으려면 항복을 할 수밖에 없죠. 두지포와 훈내곶 다음 조선 정벌군은 미로군 지역에 상륙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뜻밖의 상황을 만난다. 지형에 어두웠던 조선 수군은 적의 매복에 걸려 180여 명의 전사자를 내고만 것이다. 이종무 부대의 유일한 패배인 이 전투에 대한 일본 측의 기록이 남아있다. 일본 측은 이 전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대주 편년약은
대마도 정벌에 관한 짧은 기사를 남겼는데 미로군 전투에서 조선군 2천여 명을 사살했다고 적고 있다. 조선왕조실록보다 10배 이상 부풀려져 있다. 또한 당시 일본 본토에서는 조선 정벌군을 조명연합군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150여 년 전의 여몽연합군과 같은 경우로 여긴 것이다. 当時の京都の貴族の日記がありまして、その中に大江の外交に関わる記事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モンゴルの元が高麗を巻き込んでですね、で高麗軍と一緒に攻めてきたということがあったわけですね。それと同じように対馬を攻め1419年に対馬を攻めた勢力というのは実は明がその中心であってですね、だから蒙古襲来の再現なんだというような受け止め方をしています。 그렇다면 조선은 왜 이 시기에 대마도 정벌에 나섰을까? 그것은 당시의 대마도 내부 사정과 연관이 있다. 당시 대마도 도주는 종정성. 어린 나이로 아버지 뒤를 이은 그는 대마도 왜구들에 대한 통제력이 약했다. 그 틈새로 왜구들의 노략질은 심해졌고 급기야 조선 정부는 근거지 토벌을 결정했던 것이다. 이종무의 원정함대는 신속하게 작전을 전개했다. 고려 말 조선 초 노략질을 일삼던 왜구. 그들의 본거지 대마도를 완전히 장악한 것이다. 그것은 조선 최대 원정 함대의 완벽한 진압이었다. 이 대마도는 한눈에 보기에도 이 해안선이 복잡한 섬입니다. 이 귀화한 외인을 길잡이로 앞세운 이종무 부대는 해류와 바람을 타고 단 하루 만에 대마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몇 차례의 전투 끝에 그 누구도 쉽게 정복할 수 없었던 대마도를 접수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선이 이 대군을 일으켜서 이 대마도를 친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왜구 소탕이라지만 전 병력의 3분의 1이 동원되는 이런 대규모의 정벌전을 하필이면 이 건국 초기에 벌인 까닭이 무엇일까요? 조선의 대마도 정벌, 여기에는 절묘한 외교적 정치적 방정식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해법을 이 그림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이 도쿄대 사료 편찬소에 있는 왜구 도구원이라는 그런 그림인데, 여기 그림을 보면 이 두 척의 배가 서로 접근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양쪽 군사의 이 차림새를 보면은 우리 조선 군사는 아닌성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명나라 군대와 왜구와의 전투 장면입니다. 장창과 표창 등으로 무장한 이 왼쪽 배는 명나라 군사, 일본도와 활, 그리고 장창으로 무장한 오른쪽 배는 왜구들입니다. 결국 왜구들은 명나라까지 쳐들어가 노략질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왜구에 대응하는 명나라와 조선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을 법도 한데요.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거기에는 고도의 정치적 외교적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구의 근거지 토벌을 위해 원정대를 파견한 조선. 그렇다면 왜구 토벌이란 직접적인 이유 외에 다른 이유는 없을까? 동경대 사료 편찬소엔
당시 왜구의 실상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자료가 한 점이 있다. 명나라에서 제작한 두루마리 그림이 그것이다. 세로 32cm, 길이 5.2m의 왜구 도권. 이 그림은 명나라 해안에 나타나 노략질을 일삼던 왜구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왜구의 출병과 항해, 상륙과 노략질의 전 과정을 매우 치밀하게 그려놓고 있다. 동료의 어깨 위에서 망을 보는 장면도 보이고 노략질한 물건을 옮기는 장면, 그리고 토벌에 나선 명나라 군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장면 등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렇게 그림으로 왜구의 피해를 경계할 만큼 당시 명나라도 왜구로부터 큰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것이다. 이 왜구라는 존재는 우리 조선에뿐만 아니라 명나라에게서 아주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는 개국 초기서부터 왜구에 대한 대책으로 연해문들이 이 바다에 나가는 것을 금하는 해금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에서 이제 해금 정책이 강화가 되면 이 왜구들이 조선으로 몰려오고, 반면에 이제 조선에서 다시 왜구 대책이 강화가 되면 왜구들은 다시 명나라로 몰려가는 그런 것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왜구는 조선이나 명나라 모두에게 있어서 어떤 공동의 어떤 문제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나라가 강력한 바다 봉쇄 정책을 펴자 왜구들은 중국 남쪽으로 그 활동 범위를 넓혀갔다. 당시 왜구들의 극심한 노략질과 활동 범위를 보여주는 현장이 있다. 오작기의 영주 소다가 살던 곳으로부터 약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깜짝 놀랄 만한 유물이 발견됐다. お先の住所に当時はですね、ここお先はやっぱり700億という話がこう大体です。出てきたものはですね、この15世紀の朝鮮王朝が飾りにつけた装飾につけてたですね、帯につける石体ってやつが一つ出てきた有名な。 지금은 발굴 흔적을 덮어놨다. 하지만 취재진은 어렵지 않게 유물 조각들을 찾을 수 있었다. 도자기 파편들이었다. 이곳은 전체 발굴이 이루어진 곳도 아니다. 약 60평 넓이의 시굴에서 엄청난 유물이 발견된 것이다. 대부분의 유물은 조사를 위해 일본 본토로 옮겨가고 일부만 대마도에 남겼다. 조선의 도자기 파편과 중국의 도자기 파편들이 남아있는데 특히 멀리 베트남의 도자기 파편들이 눈길을 끈다. 왜구는 조선과 명을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 물건들을 획득했던 것이다. 불에 탄 흔적이 뚜렷한 동전들도 함께 발견됐는데 연대 측정 결과 이들은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시기에 불에 탄 것으로 드러났다.
墨をですね、分析しましたところ、やはり15世紀の前半という数値が出ておりますし、それからその小土層の中から出てくる遺物もですね、考古学的に大体15世紀前半ぐらいの土器、陶磁器ですね、が出土しているということからしましてですね、大江の外交の1419年に限りなく近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そうなるとあれだけの小土層を出すということはやはり大江の外交のとしか考えられないというのが実態ですね。 그렇다면 왜구들은 왜 위험을 무릅쓰면서 멀리 동남아시아까지 활동 범위를 넓혔을까? 그것은 명나라의 정책과 닿아 있다. 명나라는 왜구의 노략질이 심해지자 강력한 해금 정책, 즉 바다를 통제하는 정책을 폈다. 대마도 배의 해안 접근 금지는 물론 일체의 사무역을 금지시켰다. 약탈과 함께 사무역에도 의존하던 대마도의 왜구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1년에 한두 차례만 허가되던 견명선에 의한 무역으로만은 대마도의 경제를 유지할 수 없었다. 결국 물자 부족에 시달린 왜구들은 그 활동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沿海部ですねを根拠にしていた勢力があって、その残党とそれから倭寇とが、力を合わせて民を攻撃するということを非常に恐れていたわけですね。そこでその倭寇の勢力とそれから国内の反体制勢力とがつながることを断ち切るということを一つの大きな目的として海禁政策というものが、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 그러나 해금 정책이 강화될수록 왜구들의 노략질은 더욱 극성을 부렸고 그것은 명나라의 부담이 됐다. 마침내 명나라는 병선 만척을 동원하여 직접 왜구를 치겠다는 의사를 조선에 보내왔다. 명나라에서는 왜구 문제로 인해서 명나라가 군대를 내서 일본을 공격하겠다. 또 북쪽에서는 야인들이 명나라를 공격하니까 명나라가 군대를 내서 야인을 치겠다. 그 정예론과 북정론을 동시에 제기하면서 조선이 이것을 알고 있으라는 그 외교문서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외교문서의 내용은 조선이 명나라의 울타리의 직분을 해달라는 요구였으며, 그래서 조선은 이러한 명나라의 위압을 막고 또 왜구를 근절하는 방법으로 왜구를 선제 공격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강하게 가지고 대마도 정부를 추진하게 됩니다. 조선 조정은 긴장했다. 명나라가 왜구 토벌을 위해 직접 군사를 일으킨다면 여몽연합군 때처럼 엄청난 부담이 뒤따를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대마도 선제 공격이었다. 강한 수군 양성과 전함 개량 사업으로 충분한 국방력을 확보했던 조선 조정은 마침내 독자적으로 대마도 정벌에 나섰던 것이다. 대마도 상륙작전에 성공한 이정무의 조선 정벌군. 이 이정무의 조선 정벌군은 갑자기 대마도에서 철군을 합니다. 대마도에 도착한 지 열흘 만에 철군을 한 것입니다. 이 철저한 준비와 최정예 부대의 투입, 또 전투의 승리로 교두보 확보에 성공한 정벌군. 그런데도 이 이정무의 조선 정벌군은 이 유리한 조건을 모두 버리고 철군을 한 것입니다. 그 바람에 이정무의 대마도 정벌은
승리한 정벌 전쟁이면서도 묘한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는데요. 자, 대마도에서 항복을 받아낸 조선군이 철군을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동양 최초의 세계 지도에서부터 풀어나갈 수 있다. 조선 초기 제작된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 조선과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이 세계 지도는 4개의 지도를 합쳐 그린 것이다. 건국 초기 이회가 그린 조선의 팔도도와 박돈지가 일본에서 가져온 일본 지도, 그리고 중국과 아랍의 지도를 합쳐 만들었다. 이 지도엔 조선 남해안의 섬들이 비교적 자세히 그려져 있는데 대마도가 함께 그려져 있다. 박돈지가 그 통신사로 갔다가 오면서 가져온 그 일본 지도거든요. 이 지도는 이 지도에 보면은 비교적 그 일본의 그 중요한 섬들은 다 그렸으면서도 일기도와 대마도는 그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만 해도 이 저 일기도나 대마도 이쪽에는 자기들이 영토가 아니라고 우리나라 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일본인이 그린 일본 지도에 대마도는 빠져 있었던 것이다. 대마도가 조선 영토란 것은 일본인이 만든 지도에도 나타난다. 일본의 조선 지도에도 대마도는 조선에 속해 있다. 이런 인식은 근대까지 이어졌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을 위해 사용한 지도에도 대마도는 조선 땅으로 그려져 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대마도는 조선 영토란 인식이 일본에도 넓게 퍼져 있었다. 우리나라 고지도에는 어떤 지도를 보더라도 대마도가 반드시 그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대마도가 우리의 그 영토라는 강한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지도에 보면은 그 일본의 그 초기에 제작된 그 지도들에는 대마도가 빠져 있거든요. 그들이 그 관할 구역이 아니었고 그들의 그 영역이 아니었다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 대마도가 우리나라와 그 통상을 하는데 굉장히 그 주요한 거점이 되면서부터는 대마도의 그 중요성을 그 인식을 하고 그들도 그 일본 그 지도에 대마도를 그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조선 방역도는 우리가 만든 지도엔 대마도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 가 정확하고 또 그리고 그 국보로 그 지정되어 있는 그 유일한 그 지도입니다. 조선 방역 지도에 대마도는 제주도와 함께 한반도를 바치는 두 다리로 인식되기도 했다. 아예 대마도가 경상도로 편입된 지도가 보편화됐다. 이러한 대마도의 영토 인식은 정벌을 선포한 태종의 선전포고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태종 역시 대마도는 조선 땅임을 강조하면서 왜구들에게 항복을 종용했다. 결국 버티던 왜구는 항복을 했고 그들 스스로 조선 정부에 귀속되기를 원했다.
今ですと、対馬長崎県の一部で対馬の人たちっていうのは、別に東京にいる人と変わりなく日本人という意識を持っているわけですが、当時の対馬人というのは必ずしもそうでは言えないだろうと思うんですね。しかし対馬の人間の一部には、その朝鮮の領域になっても構わないから朝鮮との間の貿易関係を続けたいというような考えを持つ者がいたことがそこから分かりますね。それは対馬という場所のさっき言いました境界にあるというところから来ている。이종무 부대는 예상보다 훨씬 신속하게 대마도를 제압하고 왜구의 항복을 받았다. 이후 대마도의 왜구들은 조선의 정치 질서 속으로 편입된다. 조선의 국왕이 관직을 내려 왜구 통제의 의무를 주고 대신 무역을 허락한다. 대마도인 피고이라에게 벼슬을 내린 조선 국왕의 교지다. 왜구들에게 수직, 즉 벼슬을 내림으로써 그들을 조선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시작한 것이다. 대마도가 그 왜구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말부터 인식이 되어 왔고, 또 이러한 왜구들은 막부라든가 일본 호족들의 지지 또는 그 묵인 아래에서 해적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입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대마도를 정벌하러 갔을 당시에 왜 이러한 그 왜구들을 갖다가 지원했던 막부라든가 호족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토 개념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거기에 비해서 조선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리까지를 파견하면서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또 우리 영토에서의 해적 행위로까지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양국의 대마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후 대마도는 오랜 기간 조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대마도가 정식으로 일본의 영토가 된 것은 1868년 명치유신 때였다. 대마도 정벌. 그것은 열흘간의 전투에 불과했지만 고려 말부터 계속된 70년 왜구 문제에 종지부를 찍은 원정이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곳은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이후 조선 정부가 대마도에 내린 이 교지와 고신들입니다. 즉 이것은 조선 정부가 대마도의 외인들을 관리로 임명한다는 임명장인 셈인데요. 지금까지 14종이 남아 있습니다. 자,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은 피고이라위 승의 부위, 그러니까 피고이라에게 승의 부위라는 그런 직책을 내린 고신인데요. 이것 역시 병조지인이라는 이런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 병조판서의 도장인데요. 이 5품 이하의 무관에게는 조선의 병조판서가 이런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병조지인을 찍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교지와 고신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토적 점령은 아니더라도 이 정치적 종속의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무의 정벌군은 이 대마도에 왜구를 치고 또 중국인 포로들을 구출함으로써 명나라가 군사를 일으키는 것을 막을 명분을 마련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대마도를 행정적으로 조선에 귀속시키는 실리를 얻었습니다. 이런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대마도에 대규모의 군대를 주둔시켜서 이 주변국을 자극시키는 것보다는 철군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종무의 이 정벌군은
1350년대 이후 70여 년간 계속되어 온 이 왜구와의 전쟁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 이후 왜구의 노략질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열흘 만에 철군으로 끝난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전쟁, 그것은 대마도의 왜구 토벌이라는 실리와 함께 조선을 명나라의 대리 전쟁터에서 구해내는 아주 절묘한 정치적 선택과 고도의 군사적 전략이었던 것입니다.